2017년 1월 2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우드랜드 힐스의 고급 주택가입니다. 그날 오후 응급센터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신고를 한 사람은 이제 막 16살이 된 한 소녀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딸이 집 안에서 마주한 것은 수영장 옆 의자에 힘없이 늘어져 있는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목에서는 이미 많은 양의 피가 흘러내린 뒤였습니다. 경정맥과 경동맥이 동시에 베어진 잔혹한 흉기 자국. 숨은 이미 끊어진 뒤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마주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살인 현장이었습니다. 수영장이 있는 평화로운 뒷마당. 피해자의 손목에는 $8,000가 넘는 롤렉스 시계가 그대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집안의 금고는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침입의 흔적은 분명 있었지만 정작 가져간 물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체 누가, 그리고 왜 이 남자를 이토록 잔혹하게 살해해야만 했을까요? 오늘 들여다볼 사건은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한 셀럽 헤어스타일리스트의 죽음입니다. 세계적인 뷰티 기업의 임원이자 두 딸의 자상한 아버지였던 한 남자.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사망한 남성의 이름은 파비오 시멘텔리. 이탈리아계 캐나다인이었던 그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누나 모렐라와 함께 미용업계에 발을 들였고 타고난 재능과 성실함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유럽과 북미를 누비며 헤어쇼 무대에 섰고 글로벌 뷰티 기업 웰라의 임원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입을 모아 파비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같은 사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환해지고 누구든 그의 미소 앞에서는 무장해제가 되었습니다. 1997년 파비오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하던 모니카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화려하면서도 따뜻했던 결혼식. 하객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오갔다고 합니다. 저들의 결혼은 마치 한 편의 러브스토리 같다. 이후 두 사람은 토론토를 떠나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고급 주택가에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수영장이 딸린 대저택 차고에는 검은색 포르쉐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사 도우미와 수영장 관리인이 정기적으로 드나들었고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파비오는 출장이 잦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아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아내를 끌어안고 거실 한가운데에서 함께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를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나의 여왕.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두 딸 제시카와 이사벨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가족을 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완벽한 가정이라고. 그러나 그 완벽함은 단 한 통의 응급신고로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2017년 1월 23일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작은 딸 이사벨라는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내 모니카는 외출을 한다며 집을 나섰고 파비오는 자택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무렵 16살 이사벨라가 그 끔찍한 장면을 가장 먼저 목격하게 됩니다. 수영장 옆 의자에 쓰러져 있는 아버지의 모습. 16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잔혹한 현장이었습니다. 사건 초기 수사관들은 깊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피해자 파비오는 누구에게도 원한을 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업계에서 사랑받는 인물이었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누가 왜 죽이려 했단 말입니까? 수사관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가능성으로 향합니다. 당시 로스앤젤레스를 휩쓸고 있던 일명 노크 강도단이었습니다. 이들은 고급 주택의 초인종을 누른 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 곧바로 침입해 현금과 보석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농구 스타 데릭 피셔, 가수 니키 미나즈, 가수 알라니스 모리셋의 자택까지 수많은 셀럽들이 이들에게 수십만 달러어치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파비오 시멘텔리의 자택 인근 CCTV에는 후드를 깊숙이 눌러쓴 두 명의 인물이 사건 시각 즈음에 뛰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크 강도단과 매우 닮아 보였습니다. 심지어 사라진 물건도 있었습니다. 차고에 있던 검은색 포르쉐, 그리고 집안 곳곳을 비추던 보안 카메라의 영상이 저장된 디지털 비디오 녹화 장치, 즉 DVR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처음에는 이 사건을 노크 강도단의 소행, 다시 말해 강도가 잘못된 결과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의문을 자아낸 것은 도난당한 물건이 너무 적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8,000짜리 롤렉스 시계. 집 안에 있던 금고는 그대로였고 값 나가는 보석들도 거의 손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진짜 강도였다면 어째서 가장 비싼 물건들을 그대로 두고 갔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침입자들은 굳이 보안 카메라 녹화 장치인 DVR을 통째로 뜯어 가져갔습니다. 마치 그 영상이 자신들의 신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는 강도단이 미처 지우지 못한 흔적에서 나왔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한 점의 핏자국. 그리고 그 피해 주인은 피해자 파비오가 아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미세한 혈흔에서 DNA를 추출해 미국 전역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남자의 신원이 떠오릅니다. 이름은 로버트 베이커. 당시 50대 중반의 백인 남성으로 로스앤젤레스의 한 헬스장에서 라켓볼 리그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신상 정보가 단순히 헬스장 강사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로버트 베이커는 1993년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였습니다. 게다가 성인 영화 업계에서도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어째서 파비오의 자택에 자신의 피를 남기게 되었을까요? 수사관들은 곧바로 베이커의 통화 기록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로버트 베이커가 파비오 시멘텔리의 아내 모니카 시멘텔리와 수천 통이 넘는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정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수사관들은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모니카에게는 이 사실을 일절 알리지 않은 채 은밀한 미행 수사에 들어갑니다. 표면적으로는 노크노크 강도단을 추적하고 있다고 둘러대면서 실제로는 모니카와 베이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채 끝나지도 않은 시점부터 모니카와 로버트 베이커는 호텔과 식당, 술집을 함께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키스를 나누고 포옹을 하는 모습이 수사관들의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심지어 라스베이거스로 함께 여행을 떠난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사건일 수 있다. 그리고 그 계획의 한가운데에는 피해자의 아내가 있을지도 모른다. 수사 5개월째. 마침내 경찰은 두 사람을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난 수개월에 걸쳐 저희는 정보를 확보해왔으며 피해자의 아내인 45세 모니카 시멘텔리와 55세 로버트 베이커를 살인사건의 책임자로 특정하였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두 사람의 살인 동기는 결코 새롭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돈. 검찰은 두 사람이 함께하기 위해 파비오를 제거하기로 모의했으며 그 대가로 약 170만 달러에 달하는 생명보험금과 고급 주택, 은퇴 자금까지 모두 차지하려 했다고 보았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6개월 전, 모니카는 자택의 보안 시스템 정보를 받자마자 그날 즉시 로버트 베이커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비밀번호, 아이디, 사용자 매뉴얼까지 빠짐없이 전달된 메일이 수사관들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오후 3시 26분, 모니카는 검은색 포드 픽업 트럭을 몰고 집을 나섭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인근 대형마트인 타깃 매장 주차장이었습니다. 매장 입구에 차를 세운 그녀. CCTV 영상에는 누군가가 그녀의 차에 올라타는 듯한 정황이 포착됩니다. 검찰은 이 인물이 바로 로버트 베이커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모니카는 차에서 내려 매장 안으로 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장 안에서 그녀의 행동에는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쇼핑을 하는 동안 그녀의 시선은 줄곧 휴대전화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통신 기록을 분석한 결과 당시 그녀의 휴대전화는 자택의 IP 주소에 연결되어 있었으며 동영상 스트리밍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택 외부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오후 4시 18분, 후드를 깊숙이 눌러쓴 두 명의 남성이 시멘텔리 자택 인근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이웃집 CCTV에 포착됩니다. 그중 한 명은 로버트 베이커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아무도 없는 시간에 침입했고 정확히 보안 카메라의 위치를 파악해 DVR을 뜯어갔으며 정확히 파비오 한 사람만을 표적으로 삼아 살해했습니다. 검찰의 표현에 따르면 그것은 살해를 가지고 행해진 매우 표적화된 공격이었습니다. 오후 4시 53분, 피해자의 검은색 포르쉐가 자택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됩니다. 같은 시각, 타깃 매장 안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하던 모니카는 천천히 매장을 나섭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파비오의 추모식이 자택 뒷마당에서 열립니다. 수많은 조문객들 사이에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로버트 베이커였습니다. 그는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훗날 수사관들은 이 상처가 베이커가 파비오를 살해할 당시 입은 상처였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날 모니카와 베이커는 추모식 한쪽 구석에서 단둘이 술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어쩌면 이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는 미망인,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남편을 살해한 살인자. 체포 이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끈은 그곳에서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제3자를 통한 3자 통화 방식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니카가 옥중에서 베이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표현들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사랑, 너의 와이프,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사이. 수사관들은 이 모든 정황을 두 사람이 공모하여 파비오를 살해했다는 강력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또 한 번의 반전을 맞이합니다. 2023년, 오랜 침묵을 지키던 로버트 베이커가 갑작스럽게 법정에서 무죄 항변을 포기합니다. 그는 살인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베이커는 한 언론과의 옥중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니카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내가 혼자 한 일이다. 그녀는 내가 남편을 죽인 사람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이 발언은 모니카의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마디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비운의 미망인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남자를 시켜 남편을 살해한 차가운 공모자인가? 모니카가 파비오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딸 제시카와 이사벨라는 지금도 여전히 어머니의 곁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 하나의 침대, 같은 식탁, 두 딸의 웃음. 그 모든 시간이 단 한 명의 낯선 남자로 인해 무너지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우리는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속을 정말로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